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행정상 법률 관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법률 관계는 왜 중요하냐면 이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 관계다 그러면은 행정소송법으로 가고 사법 관계다 그러면은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법 관계였을 때는 행정소송, 즉, 취소소송이라든지, 아니면 항고소송이라든지, 당사자 소송이라든지, 민중소송, 나아가서는 기관소송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사법 관계다 그러면은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은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행정법은 공법과 사법이 같이 어우러진 융합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전국적으로는 행정법이 공익을 위한 공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법에서 원리가 도입됐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뭐냐면 행정법은 복합적인 학문이고 이 생성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신생 법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니 오죽하겠습니까? 형법은 5000년입니다. 민법도 4000년. 로마 시대 2000년 정도 지나서 로마 시대에서 로마법이 생겼고 1804년도나 돼가지고 형법이 또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 1789년도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혁명을 거치면서 행정법이 정립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부상 법률 관계에서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시험에 꼭 출제됩니다. 공법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사법 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공법 관계다 그러면은 공익을 위하는 관계죠. 목적이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법 관계는 사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이 행정소송에는 제가 이제 약자 두 문자를 많이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두 문자로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불확실한 그러한 미래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즉 시험에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어떤 흐름, 그 다음에 경제적인 흐름, 이런 흐름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세월을 낭비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엄청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행정소송의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암기하고 있습니다. 항당민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민중소송이에요. 민중소송. 그 다음에 이제 기관소송.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항고소송에서는 또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취소소송.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시험에는 이 취소소송도 잘 나오고요. 무효등 확인소송도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확률은 33.3%. 그 다음에 부작위, 이것도 지난번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을 준용하는 것이 있고 준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준용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정 판결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사정 판결은 시험에 항상 출제되고 있어요. 자,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래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인용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공익에 반할 때는 기각 판결합니다. 바로 기각 판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정 판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이 최근에 떠오르는 별입니다. 알았죠? 이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 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알았죠? 이 법률관계 소송에서는 피고가 달라요. 취소 소송이나 이런 소송에서는 피고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였지요. 그렇지만은 당사자 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단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당사자 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공용 수용이 됐을 때 사업 시행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듯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이쪽에 보면요 당사자 소송은 그 원고 적격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법에서는 당사자 소송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퇴직연금 소송이라든가 주거 이전비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자격에 관한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에서는 당사자 소송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계약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소송의 어떤 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제가 여기서 멘토 역할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로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산간벽제에서 내가 청운의 꿈을 품고 입신양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 이런 차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중소송은 뭐냐면 이 객관적 소송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선거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권력을 남용했다든지 이럴 때는 선거, 주민소송 같은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행정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쪽에 공부하고, 사실 우리 행정법에서도 지방자치법이 중요할 수가 있지만, 자, 저도 뭐 출제위원입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다음에 이제 사법관계로 가게 되면은 사익을 보호하죠.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구가 하나입니다. 민사소송. 알았죠? 민사소송은 당사자 처분권지가 지배하는 그러한 소송 절차가 되겠습니다. 당사자 처분권지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진행도 하고 소송을 종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사자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그러한 소송 행위를 당사자 처분권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법관계, 사법관계, 행정법관계에서는 공법관계, 사법관계 나눈다 이런 부분을 첫 번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뭐 신뢰보호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신의 성실 원칙, 실권의 법리 이런 걸 공부했었죠. 자, 이번 시간 아주 중요한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법관계는 어떻게 나누냐면 특히 이제 권력관계라든가 관리관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공법관계라고 해가지고 항상 권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관리관계, 즉 공법관계는 이렇게 또 나눕니다. 공법관계는 권력관계, 그 다음에 관리관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관계를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사법관계는 자, 우리가 국고관계라고 합니다. 국고. 자, 한문으로 쓰면 나라국자죠. 그 다음에 창고할 때 이렇게 씁니다. 국고관계. 국고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재산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재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국가재산, 즉 행정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타인에 대해서 리스죠. 이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전적인 것을 국고에 환수시키는 그런 작용, 이것이 바로 국고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국고작용 같은 경우는 비권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사법이 있어요. 이렇게 행정사법. 행정사법도 우리 이제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신 분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행정사법은 뭐냐면 이 공익을 위해서 말이죠. 형태는 사법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가 전기, 그죠? 그 다음에 수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 안전공사라든가 가스 안전공사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도로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은,
재난지원금 같은 거, 무슨 뭐 주택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이것은 공익이지만 결국에는 LH공사를 뭐 통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LH공사와 일반 사인이 계약하죠. 이것은 사법상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목표는 공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군인이 군복을 벗고 호프집에 앉아있다. 그랬을 때 이 군인이 정말 사인인가 아니면 일반 공무원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군인이 사복을 입고 호프를 마시더라도 이 사람은 군인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와 같습니다. 자, 이 권력관계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무조건 소송을 걸 수 있고 관리관계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공용물, 뭐 시립도서관이라든가 구립도서관 이런 도서관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아니면 무슨 국립공원을 관리한다든지 이건 뭐 물론 국립공원에서 돈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뭐 도립공원 이런 거. 자, 그래서 관리관계는 비권력적이에요. 자, 행정법에서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법에서 두 번째 예상 문제가 바로 공법관계, 사법관계거든요. 그걸 좀 보겠습니다. 공법관계 대표적인 것은 자, 거기 보시면 3번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운영계약 사건이죠. 자, 국립의료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 자, 이것은 공익을 위한 거죠. 공익을 위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일반 사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뭘까? 이것은 바로 특허면서 공법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허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국립의료원입니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자,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지만 아무래도 사인한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도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까지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부가 거기 6번에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 지급 청구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부한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행정법은 시험장에 가서 문장이 길기 때문에 용어가 길기 때문에 문제 맞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한지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 지급 청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 청구, 환급 세액 지급 청구, 지급 청구입니다. 이런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요것은 종전에 이게 왜 시험에 자꾸 출제됐었느냐면 종전에는 뭐였냐면요. 종전에는 민사소송으로 갔었어요.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갔었는데 헌법이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당사자 소송으로 바뀌었다. 알았죠? 이렇게 전환됐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은 바로 이제 공법관계란 말이에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었는데요. 구하천법, 하천법입니다. 구하천법상 손실보상 청구가 있어요. 손실보상. 이것도 종전에는 민사소송이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죠. 대법원에서 갑자기 생각을 바뀌었어요. 야, 이것은 당사자 소송으로 가라. 이렇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구하천법, 하천법 있잖아요. 하천이 뭐 범람한다든지 범람을 해가지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주차했던 자동차가 뭐 유실되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뭐 가옥이 침수된다든지 아니면은 하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뱃놀이 하다가 사고 당한다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하천에서 또 발생하는 오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송 관계가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종전에는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당사자 소송이 되면은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건 뭐냐면 지역에 있는 공공단체라든가 나아가서는 국가가 책임을 더 져야 된다. 즉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뭐 퇴직연금 소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시험에 출제된 겁니다. 단수처분이 있어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단수처분. 이 단수처분이 문제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적법한 건물의 단수처분. 건물이 적법해요.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한 건물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는요. 자, 적법한 건물에 대한 단수처분은 잘못됐죠.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성이 있어요. 처분성이 있는 겁니다. 처분성이. 반면에 위법한 건물에 대한 단수 처분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 처분성이 없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은 종전처럼 단순하게 문제가 출제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적정 통보도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냥 폐기물 적정 통보.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적정 통보. 적정 통보가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폐기물 적정 통보 이 얘기만 나왔을 때는 실내보호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실내보호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청소업자가 난립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부적정 통보를 해준 겁니다. 처음에는 적정 통보했었죠.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했겠죠. 투자를 해가지고 야 이제 폐기물 사업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청소업자가 많으니까 그만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실내보호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청소업자 난립 업자가 난립이 됐다. 이때는 실내보호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종전에 공부한 것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고 경쟁체제에서 내가 승리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선생이 필요하고 연구자가 필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옛날처럼 단순하게 공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조문을 연구하고 이론을 완벽히 연구하고 비교 분석을 해야만이 시험장에 가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급여 결정. 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자, 지금 급여, 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연금이 이제 좀 있으면 고갈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일반 사학연금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도 앞으로 2030년대 가면 고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없어요. 지금 정부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자꾸 떠넘기죠.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부채가 2,000억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가계 부채가 1,000억이 넘었죠. 합해가지고 4,0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음 정부로 넘기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그러면 국채 발행하면 또 빚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제의 흐름,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런 것도 알면서 공부해야 돼요. 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처분성이 있다는 겁니다. 공법관계다. 자, 내가 공무원 생활했는데 뭘 보고 내가 공무원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연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정된 직업, 그죠? 우리가 떼돈 버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안정되고 연금이 나와요. 그래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품위유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뭐 몇십억이 날릴 수 있죠. 몇십억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 비근한 예로 광주에서 지금 아파트 건축 공장에서 16개 층이 와르르 무너졌죠. 지금 다시 재건축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시죠? 지금 3천억을 다시 쏟아부어야 됩니다.
억이 3,000개가 있어야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재건축만 3,000억이죠. 위자료 줘야죠. 그죠? 소송 걸리면 끝도 없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HDC는. 알았죠? 자, 항상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시험에 꼭 출제되겠습니다. 자, 부한지, 그 다음에 구하천법상, 손실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단수처분. 알았죠? 자, 저는 이 강의를 또 오래 했고, 연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문제를 잘 맞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합격하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사법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법 관계에서는요, 종전에 많이 나왔던 것이 잡종재산, 매각 대부행위입니다. 잡종재산. 자, 행정재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를 좀 잠깐 보십시오. 자, 우리가 국유재산법. 자, 국유재산법입니다. 이 국유재산법에 보면은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국유재산을 그게 보면 일반재산. 일반재산이 종전의 잡종재산이에요. 이게. 잡종재산입니다. 알았죠? 이 잡종 그러니까 상당히 이 어감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행정법 학자들이, 행정법 교수라든가 학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잡종재산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재산으로 바꾸자. 그래서 바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잡종재산은 뭐 국유림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국유림, 뭐 국유하천, 하천 뭐 이런 거죠. 하천 부지 같은 거. 이거는 뭐냐면 국가재산이지만 국가가 뭡니까? 잘 활용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아주 드매산골에 있는 화전민이 뭡니까? 개간한 그런 땅이 있죠. 이건 국가 건데 국가가 관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화전민이 가서 그것을 농경을 해도 뭐라고 안 쳐. 그렇죠? 왜? 국가가 관리 못 하니까. 자, 그래서 종전에는 화전민도 많이 살았습니다. 강원도 두매산골이라든가 뭐 경상북도 이쪽 두매산골, 전라도 이쪽 두매산골 이쪽이 많이 살았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모여 살죠. 그래 재밌죠. 그죠? 물론 뭐 산에서 자연인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회 활동 해가면서 여기서 수도할 수 있는 방법도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산이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이 행정재산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이 행정재산은 쉽게 말해서 행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는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보다 좀 넓다고 볼 수 있어요. 민법에서 개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유체재산, 무체재산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행정재산은 그것보다 좀 더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공공용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용 재산, 무슨 뭐 은행 재산이라든가 기업용 재산입니다. 자, 기업용입니다. 무슨 뭐 은행 재산이랄지 아니면 무슨 국가 재산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산. 그 다음에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보존 재산입니다. 요 개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보존 재산 요 개념이 중요하다. 여기가 이제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보존 재산에는 특히 문화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문화재 때문에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지금 난리 났죠? 왜냐하면 조계종의 어떤 이 문화재에 대한 어떤 수입료 있잖아요. 그죠? 조계종에서 요거를 돈을 받고 그것을 관람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출당 요구 아무래도 뭐 정치 생명이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조계종하고 부딪힌 겁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돈을 받느냐 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인기가 좋습니다. 문화재가. 알았죠? 그래서 문화재 지정이 있고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지정 해제.
이렇게 돼 있죠. 문화재 지정,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요거 문화재로 지정해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정해 주세요.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문화재 지정한 것을 해제시켜 주세요 했더니만 어때요? 거절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때요? 국가에서 이미 문화재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불국사에 보면은 다보탑이 있죠. 다보탑하고 석가탑이 있을 거예요. 이미 문화재로 등록이 돼서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주지스님이 문화재 지정을 해제시켜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당국이 안 돼라고 거절했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언제 출제됐느냐? 2021년도 출제됐어요. 아시겠죠?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수처분 있죠. 단수처분도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의욕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의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의욕은 바로 생활 패턴에서 나온다. 그래서 생활 패턴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사리사욕이라기보다도 자기의 어떤 목표의식이 뚜렷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입신양명이 아니라 신선도 될 수 있고 도사도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곧바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의식만 뚜렷하면요. 이 교재는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빗나가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공부했으니까, 거의 뭐 행정법에서는 한 3부 능선? 이것을 넘은 겁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것은 바로 특별권력관계입니다. 특별권력관계를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권력관계는 권력입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확률은 한 40%, 50%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매년 나오진 않습니다. 자, 특별권력관계는 뭐냐면 국가와, 잘 보세요.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공무원. 자, 이 관계를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공무원 관계니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국가에서 명령하죠. 명령하고 지시하고 말 안 들으면 징계하겠죠. 자, 명령. 그 다음에 뭐 징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시 또 하죠. 이런 관계. 즉, 수평 관계가 아니고 수직 관계인 거, 계선 조직이라고 그러죠. 명령과 명령 하달의 관계,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특별 권력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면에 특별 권력 관계와 반대되는 개념이 또 있죠. 일반 권력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 권력. 일반 권력 관계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입니다. 즉 뭐냐? 주인, 대리인 관계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국가 또는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해 3월 9일 날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지만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도 있고요. 차후 2년 있으면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선거도 결국에는 국민과 국가의 관계, 그 다음에 국가와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도 뭐 선거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가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원래는 독일에서 나온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독일에서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국민과 타협하기 위해서 나왔다. 자, 혁명이 영국에서도 있었고,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 있었죠. 자, 다른 곳은 다 성공했는데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었죠. 독일은 시민혁명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전제 군주가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다른 나라는 다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이 지배했었는데 독일만 형식적 법칙 원리가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흘렀죠. 1914년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그때 물론 독일이 처음부터 개전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독일이 패전국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지배했죠. 히틀러